네, 안녕하세요. 중국, 러시아, 이란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뭘까요? 예, 외부 도발을 하는 나라들입니다. 뭐 제대로 전쟁을 붙는 것도 못하고 찝쩍거려 가지고 도발을 하고 그게 좀 성공을 하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다고 이제 국민을 우민화시키는 재료로 삼고, 러시아가 이제 그렇게 해왔죠. 체첸, 조지아 다 그렇게 이제 해서 박살을 냈었죠. 또 2014년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외부 도발을 하는 나라들이 이 외부 도발이 실패하고 막히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부에서 김밥 옆구리가 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솔레이마니 피살 4주년 추모식에 폭탄 테러가 있었죠. 네. 1월 3일입니다. 테헤란에서 800km쯤 떨어진 솔레이마니 고향입니다. 피살 4주년 추모식에 가방으로 위장된 원격 기폭 폭탄 2발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1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뭐 이제 우리도 기억이 가물가물하잖아요. 솔레이마니가 누구야 도대체 솔레이마니가. 예, 카심 솔레이마니란 인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다뤘었죠. 2020년 1월에 트럼프 정부 때 미군에 의해서 참수작전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란의 지배 세력은 혁명 근위군이죠. 예, 레볼루셔너리 가드라 그래가지고 IRGC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혁명 근위군 중에 제일 힘이 강하고 제일 돈을 많이 다루는 게 쿠즈 포스, 쿠즈군입니다. 이 쿠즈군은 이란의 혁명 수출 공작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CIA에 또 무력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뭐 델타 포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돈을 얼마나 많이 다루겠어요. 이 쿠즈군 사령관입니다. 솔레이마니는. 그런데 2020년 1월 3일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참수 작전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란 안에서는 거의 뭐 최고 식권자급이에요. 그 이라크에 왜 이 사람이 가 있냐?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시아파가 집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 모양이 됐냐? 오바마가 개발지를 너무 잘했습니다. 2008년, 9년, 10년 이때부터 이제 그 이슬람 국가 ISIL이죠. ISIL. 그게 이제 이슬람 스테이트 in Iraq and Levant입니다. 레반트라는 건 이제 시리아 뭐 이런 데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ISIL을 이제 그 없애기 위해서 이란을 동원하는 게 오바마 때의 구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란과 말도 안 되는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란이 뭐 약속을 지키지도 않을 텐데 핵 동결을 전제로 해서 이란의 그 해외 자산을 다 동결했던 걸 다 풀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4억 달러 정도 상당의 현금입니다. 100달러 지폐를 파레트에 실어서 그 비닐로 꽁꽁 포장을 해가지고 행여 그게 미 군용기 사용 기록에 남을까봐 그 민간 비행기로 이란에 배달을 했습니다. 오바마 해간에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이란이 힘을 잡고 ISIL의 그 주요 근거지가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말하자면 동남부이기 때문에 그 이란 세력이 이라크를 쫙 들어갔고 또 이라크 내에 시아파가 다수기 때문에 이라크를 친이란 시아파가 쥐고 흔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를 자기 집 안방처럼 넘나들면서 혁명 수출 공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바그다드 공항 인근에서 이날 2020년 1월 3일 날 미군의 참수작전에 의해서 참살당했습니다. 솔레이마니 참살 당시에 뭐 우리 언론 또 해외 언론 전부 호들갑을 떨었죠. 이걸로 중동 전쟁 벌어집니다. 유가가 폭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드린 말씀 있죠. 전쟁 안 벌어지고요. 유가 폭등 안 합니다. 왜냐? 미군이 중동 석유에 더 이상 의존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미군을 끌어들여서 전쟁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기만 하지. 그것도 공습으로.
미군이 이란을 점령할 뜻이 없어요. 공습으로 그냥 이란을 조지기만 할 뿐이니까 전쟁을 할 방법이 없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전쟁을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이 짧은데 미국은 팔이 길고 전쟁이 되겠어요? 그리고 미국이 셰일 혁명에 의해서 세계 최고의 산유국이기 때문에 유가가 폭등할 리가 없다, 저게. 예. 제가 그래서 그때 아마 제 말 들으셨으면은 자산운용하셨으면은 돈을 좀 버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분도 계셨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 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누가 이득을 보냐? 이득을 보는 사람이 이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죠. 예, 미국은 화들짝 놀라서 미국이나 이스라엘은 이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냉정한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데 뭐 아무 군사작전에 도움이 안 되는 1000km, 1500km 바깥에 있는 이란에 가서 군중을 향해서 무차별 테러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예, 국가안보보좌관실의 존 커비 전략소통 비서관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변인입니다. 즉각적으로 이스라엘의 관련서를 부인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네. 당장 미국이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for another nation. I would just tell you that we have no indication that Israel was in any way involved in this. 네, 미국은 이건 아주 쿨하게 딱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누구 작품이냐? 예,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작극입니다. 이란 지배 집단이 이번 폭탄 테러에서 최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란 내부에서 지배 집단이 이제 정치 위기에 봉착할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 짝퉁 국가들 이게 외부로 제대로 된 전쟁도 못 벌이고 도발만 계속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클랜데스타인 오퍼레이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전 비슷한 거 뒤에서 불 질러 가지고 불 쑤시고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2022년 2월 24일에 시작한 그건 뭐 전쟁인데 사실 우크라를 상대로 해서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이 핵무장 군사 강국이 그런 식의 침공을 한다는 것 자체도 러시아도 그래서 한 2, 3주 안에 전부 다 판이 끝날 줄 알았죠. 그것도 웃기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제대로 된 전쟁이 아니죠. 제대로 된 전쟁을 붙으려면 나토랑 붙어야지. 예. 이 이란의 17 테러 프로젝트 이게 하마스 17 테러가 이란을 위한 이란의 테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적은 뭐냐면 온건 아랍국의 맹주인 사우디 또 사우디가 이끄는 온건 아랍국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쎄쎄쎄 동맹관계에 들어가는 것, 사실상의 동맹관계 혹은 굉장히 깊숙한 파트너십에 들어가는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두고 보면 안 되겠으니까 거기에 말하자면 재를 뿌리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재 뿌리기가. 이게 성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그 전에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이 아래 쓰인 대로 온건 아랍국 내에서 반이스라엘 하마스 지지 움직임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우디 왕정이 흔들거려야 돼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왕정이 흔들거려야 돼요. 요르단의 왕정이 흔들거려야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그게 노림수였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온건 아랍국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마스 편을 심하게 들고 나오면서 이스라엘을 쥐어박게 되는 이 그림이 이란의 노림수였어요. 근데 그거 안 됐잖아요. 일단 사우디 같으면 사람들이 다 국가에 기대서 살 뿐만이 아니라 뭐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러기엔 너무 비만해요. 5세 이상 사람들의 한 5, 60%가 고도 비만이고요. 또 한 5, 60%가 뭐 당뇨고요. 또 5, 60%가 심장병입니다. 뭐 좀 그렇죠. 예. 또 마찬가지로 이란의 노림수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반이스라엘 하마스 지지 시위를 또 불러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국제 무대에서 고립시켜서 이스라엘이 더 발작을 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다시 온건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쐐기가 한 번 더 깊게 박히고 뭐 이런 구도였다고요. 근데 뭐 지금 반 이스라엘 하마스 지지 시위 별거 없잖아요. 처음에 뭐 요란한 것 같아서도 이게 그때는 요란했을 때는 아마 돈이 좀 들어갔을 거예요. 지금 별거 없잖아요. 뭐 노동조합도 밑에 산별노조 쪽에나 이런 쪽 동원해 가지고 돈 풀지 않으면 그거 시위하겠어요. 예, 노조원들 시내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노조원들이 시내에서 시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서울 근교에 서울에서 시위가 크게 부는다. 그럼 서울 근교에 그 잠자리들이 다 스톱하잖아요. 그런 날이거든요. 잠자리라는 건 타워 크레인. 타워 크레인은 이제 들어갈 때 노조가 나서서 집어넣으니까 타워 크레인 그 사장이나 기사들은 노조의 밥이죠. 노조가 오다가 떨어지면 그냥 오다대로 움직이는 거죠. 다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죠. 뭐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뭐 아주 작전을 자유자재로 안 해요. 네, 일부 병력을 철수시켜서 가자로부터 일부를 철수시켜서 좀 쉬면서 좀 충전도 하고 그리고 또 투입하겠다. 뭐 그러니까 강약, 강강약, 강약 이걸 마음대로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의 비호를 받고 있는 하마스 지도자를 참살할 정도로 여유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헤즈볼라는 겁을 먹고 와랄 짓는 개입니다. 지금 신세가. 그래서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로켓을 쏘는 신용만 하지 대판 싸움을 안 붙잖아요. 싸움을 붙을 수가 없어요. 헤즈볼라 정도의 병력을 갖고는 군사력을 갖고는 이스라엘이랑 그 대판 제대로 싸움을 못 합니다. 우리 뭐 좌빨 또 이상한 언론이 아무리 지져도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후티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게 2,000km 바뀝니다. 거기가 그 예멘 그 끄트머리가. 그러면 이게 우리로 치면은 제주도 서귀포에서 중국 해남도 정도의 거리예요. 하이난 정도 거리예요. 이게 광저우도 넘어가요. 2,000km 가면. 아니 광저우와 하이난 사이에서 뭐 깨끗거려 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임팩트를 만들어 보겠다고 홍해를 때려 막는다고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발광은 하면 할수록 자기 목에 밧줄을 채우는 거죠. 그 발광하다가 미군 그 헬기에 맞아가지고 배가 한 서너 척 깔아앉았죠. 예. 자, 그래서 이란 17 테러 프로젝트가 이렇게 다 실패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헤즈볼라도 그렇고 후티도 그렇고 뭐 다 이제 온건 아랍국 내의 그 국민 여론도 그렇고 또 유럽이나 미국 안에 국민 여론도 그렇고 다 뭐 시들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뭐 되는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러시아 중국 문제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 중국은 이제 중국이 이란 석유의 90%를 사잖아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원래 이렇게 이란이 사건을 벌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중동에 대한 큰 구도가 내가 뭐 큰 고객이니까 이란도 우리 말 듣고 말이야. 사우디도 우리 말 들으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고객이잖아. 둘 짬짬이 시켜가지고 내가 이 중동의 그러니까 평화를 내가 그 평화의 중재자가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그림을 연출했었잖아요. 작년 3월에 그래서 그 이란과 사우디를 베이징으로 불러가지고 뭐 쎄쎄쎄 화해시켜 보기도 하고 그랬죠. 화해시키는 그림도 만들고. 그렇게 이란의 17 테러 도발은 그 이란이 사주한 17 테러 도발은 중국과 완전히 이게 결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뭐 결이 다르다, 괘씸하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란의 최대의 군사 지정학적 파트너인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에 맛이 가게 되면 중국은 정말로 이제 오갈 데 없는 완전히 그 외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맛이 가게 할 수 있는 수단을 온건 아랍국, 사우디, UAE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 하루에 한 25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고 있습니다. 자기 시설 대비. 사우디가 이 감산을 이제 그만두고 증산으로 돌아버리면은 유가가 $50대까지 떨어지고
지금 유가 하나도 안 오르고 있죠. 아마 오늘 제가 확인 안 해봤는데 70달러, 뭐 72달러, 73달러 요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유가가 50달러대로 떨어지면 이 그 러시아는 인도나 중국에게 작은 배로 팔아요. 큰 탱커들이 그 안 움직입니다. 그 보험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제 제재로. 그래서 이게 그 운송료가 많이 듭니다. 러시아에서 인도, 러시아에서 중국에. 그래서 러시아가 운송료 보전으로 한 20달러를 또 까줘요. 그럼 유가가 국제 시세가 50달러로 가면 러시아는 30달러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러시아 골로 간다는 소리죠. 러시아가 골로 가면 중국도 골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중국은 사우디 눈치 보느라고 전전긍긍입니다. 상황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만 엉뚱한 짓 저지른 놈이 된 거지. 그러면 이란 내부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 흐름이 이걸 못 읽겠어요. 이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 이란이 원래도 이게 이 시위가 거셌잖아요. 시위가 원래도 거셌다고요. 2022년, 2023년에 사람 여러 명 죽고 그 여자애들 매맞아 죽고 히잡 안 썼다고 그 저기서 끌려나가서 16, 17살짜리 애가 그 지하철에서 끌려나가서 매맞아 죽었잖아요. 도덕 경찰한테 도덕적으로 맞아 죽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란 안에서 이 국내 정치 위기가 이게 점점 뿌리를 박아가지고 야 이거 뭐 17 하마스 테러 같은 거 뒤에서 사주하고 그러더니 이제 나라 거덜나게 생겼네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그 위기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자작극을 저질렀다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네. 예.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패턴이 있죠. 이 짝퉁 국가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이런 짝퉁 국가들이 이제 말하자면 당당한 전쟁은 또 못 벌리면서 이렇게 찝쩍거리면서 도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 우크라도 침공할 때 도발이라고 침공했는데 거기서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제 무덤이 돼버렸지. 러시아의 무덤이 됐죠. 이렇게 외부 도발이 실패하면 내부에서 김밥 옆구리가 터집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패턴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착각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혁명은 피폐해지면 일어난다. 아닙니다. 혁명은 피폐해진다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에서 혁명 뭐 골백 번 일어났죠. 혁명은 우선 첫째로 그러니까 대안을 상상할 수 있는 정보가 공급돼야 돼요. 다른 질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다른 세상이면은 다른 체제면은 우리가 좀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대안을 비저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이 대안을 비저닝 하는 데 가장 좋은 그 불쏘시개 중에 하나는 경제가 오히려 성장할 때예요. 경제가 성장해서 뭐 바깥이랑 잘 통하고 바깥 구경도 하고 뭐 자신감도 붙고 이러면은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의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이 그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발전이 성공을 거두고 그거를 이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선진국으로 가는 궤도에 진입을 시켜가니까 사람들이 자신감도 붙고 중산층도 두꺼워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우리 민주주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폐해진다고 혁명 나는 거 아니에요. 눈이 띄어야 되고요. 눈이 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쌀독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피폐해지면 혁명이 난다. 아닙니다. 피폐해지면 발작은 일어날 수 있어요. 혁명은 안 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흔히 뭐 중국이 뭐 궁지에 몰리면 타이완 전쟁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전쟁은 국력이 강해질 때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비열한 도발, 지금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란이 하는 이런 비열한 도발은 이거는 망해가는 집구석의 징표예요. 전쟁 못해요. 물론 눈 부릅뜨고 자주국방해야 못해요. 그러니까 타이완이 눈 부릅뜨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앞가림을 해야 못합니다. 그것만 하면 전쟁 못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서 6.25를 일으키게 했던 배경을 보면 1940년대 말에 소련이 힘이 정점에 도달합니다. 그냥 단순 무식한 기계에 의한
공업화, 단순 무식한 기계에 의한 산업화는 소련 체제가 뭐 그럭저럭 따라올 수가 있어요. 양쪽으로 그냥 기계만이 깎고 기계만이 부풀려 버리면 되니까. 그런 기술이 인류의 기술, 과학 기술이 그런 성향이던 마지막 지점이 1950년대입니다. 그때의 미국에서는 제조업 고용자보다 그러니까 제2섹터 고용자보다 제3섹터 서비스 분야 고용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950년경이 그 마지막이에요. 단순 무식한 기계, 중후장대 기계의 마지막 피크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소련은 그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을 마치고 국력이 스탈린의 그 리더십 아래서 그 꽃을 피울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1949년에 원자폭탄을 소련이 획득을 하죠. 그리고 1949년에 중국 본토가 중공에 의해서 공산화되죠. 그 힘이 그냥 그 머리 꼭대기까지 힘이 쫙 차오른 거예요. 그 공산 전체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한반도 한번 건드려 보지 뭐. 저기 일성이나 저기 뭐 헌영이가 뭐 안 시켰는데도 뭐 충성맹세하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난리가 아니구만. 자기들 뭐 어떻게든 남쪽 밀고 내려가서 뭐 100만 명이 봉기한다 그러고 뭐 부산까지 싹 적화시킨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 그래. 근데 스탈린 생각이. 근데 그거는 저기 만약에 38선 넘어서 다시 올라오게 되면 그건 중국 애들이 나가서 막아야지. 야, 택동아 네가 하자 그랬다며 같이 모의했다며 네가 그거 막아야 된다. 그때 그 막을 때 쓰는 포탄, 실탄 그 한 발까지 그건 나한테 다 돈 줘야 돼. 그 스탈린은 남의 손으로 코 푸른 거지. 스탈린이 그런 여우예요. 진짜 여우입니다. 마찬가지로 1930년대 독일과 일제가 1929년에 그 대공황을 가장 잘 대응한 경우잖아요. 히틀러 때 독일 경제가 자기 수습을 하니까. 일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남들 다 망해서 그냥 개 박살 날 때 독일과 일제가 그걸 잘 대응을 했단 말이에요. 국가주도 경제로. 예. 그러니까 엄청난 대가를 물론 치렀지만 그 얘기 뭐냐면 권력이 이제 경제, 정치 모든 권력이 다 이제 국가 그 특정 집단에 이제 집중되니까 이제 그걸 끌고서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런 대가를 치른 거죠. 그러나 그 세계대전 가기 직전까지 잘 수습한 거예요. 제일 잘 대응한 케이스예요, 그게. 자, 그래서 저는 전쟁과 외부 도발을 전혀 다른 걸로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본격적인 전쟁을 일으키는 거하고 외부 도발을 하는 건.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한 거는 외부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침공을 한 거예요. 쉽게 간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전쟁이 되어버린 거예요. 거의 준전쟁로지 전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고생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 입장에서. 자,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제 이란 얘들은 이게 외부 도발이 이제 상습화돼 있다고요. 그게 체제 유지의 컨셉이고 그 체제의 철학이 그래요. 이게 다 망해가는 이상한 집구석들인데 외부 도발 일으켰다가 똥 밟으면 어떻게 되냐. 외부 도발이 실패하면 내부에서 김밥 옆구리가 터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가장 멋있게 표현한 사람은 블라디미르 레닌이죠. 예,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열강 각축이 일어나면 열강 사슬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는 법입니다. 위키스틀링크. 그러니까 세계제 1차 대전이라는 제국주의 열강 간의 충돌이 일어났는데 외부적인 나라 입장에서는 외부적인 상황에서 이제 충돌이죠. 외부 충돌이 일어난 건데 국가들 간에 그렇게 해서 압력이 높아지면 가장 약한 고리, 그 사슬 중에 가장 약한 그게 러시아 제국이라는 거죠. 그게 터진다.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내가 독일 비밀 경찰과 손잡고서 거기서부터 돈 받아가지고 나는 지금 전쟁을 내전으로 바꾸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레닌이. 근데 뭐 레닌이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뭐 상당한 재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 진실을 아주 소박하게 표현했습니다. 뭐냐면 김밥을 3개 말면 가장 얇은 부위가 터진다. 그거지 뭐. 꽉 가다 놓고 압력을 가하면 가장 얇은 부위가 터진다.
다시 말해서 외부 도발로 뻗어나가는 거를 꽉 가둬가지고 압력을 가해버리면 외부 도발 실패하면서 내부가 터진다 이 소리 되는 거죠. 그래서 백모가 정리한 한국인의 이 명제가 이 블라디미르 레닌, 세계 공산혁명의 아버지 블라디미르 레닌의 뭐 아주 멋있는 듯한 그런 이빨 터는 소리보다 훨씬 나아요. 아주 구수하고. 예.